시장은 이제 그 시장의 특성, 뭐 정리를 많이 하시듯이 시장의 특성을 논하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안정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조건을 기억해 주셔야지 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풀죠. 44번은 이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특성 중에 하나로 많이 잡고 있는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상이하죠. 그 국지적 시장에 대한 논리를 이제 알고 있느냐를 여러 형태의 지문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44번은 오해 X예요. 틀렸지. 국지화된다는 건 맞지. 그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이죠. 근데 부동성이 자연적 특성이야, 인문적 특성이야? 자연적 특성이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자연적 특성인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니까 수급 조절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수급 조절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불안전 시장이니까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 시간 개념으로 가격 왜곡시키는 걸 표현하죠. 단기약, 장기약. 이게 포인트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건 맞지? 그리고 이제 이 개별성 때문에 상품은 표준화하기 어렵죠. 이게 세 번째로 표현하는 상품의 비표준화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성으로 잘 매칭을 시켰고 다 일일이 하나씩 다르다 보니까 표준화하는 비표준화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올해 평가사 시험은 표준화 이렇게 했잖아. 기자가 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선수예요, 선수.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프로페셔널이라 그러죠. 아마추어 단계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잡하고 다양하게 된다. 이건 맞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4번은 국지적 시장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 수급 조절 곤란성이고 상품의 비표준화성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47번은 이제 또 유명한 거래가 비공개적이죠.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어?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정보가 비대칭하다는 것은 시장 실패 원인과 연관되죠. 그러니까 역시 가격을 뭐다 왜곡시킨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정책론 넘어가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 또 이제 황당하게 이걸 공개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보라는 말이 포인트를 잡았잖아. 그 이해에도 몇 가지 특성이 있었죠. 완전 시장이 아니니까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근데 작년에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시장의 특성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전설적인 테마니까 확인 잘 해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단도직입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보를 포인트로 잡아서 효율적 시장하고 같이 묶죠. 효율적 시장은 이제 정보 가치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별도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효율적 시장의 종류, 약중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결합을 해서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이렇게 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순하게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약성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무슨 뜻? 아니 그냥 약성 시장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쵸.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말하죠. 이 말은 결국 약성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그 배경을 깔고 들어가셔야 돼. 첫 번째 내용이고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겠죠.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 이게 두 번째지. 기술적 분석했다는 것은 투자자가 약성 시장에 참여할 때 무슨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과거 정보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약성 있는 사람의 기존 정보가 차이가 없죠.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죠. 초과 이윤 이게 나오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나오죠.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야지 이게 옳은 지문이 되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로 중강성 시장에서 그 뜻? 현재 정보까지 이미 기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장 그 시장의 두 번째 조건 투자자 기본 분석했다 그랬죠.
무슨 정보가 치고 들어갔다? 현재. 투자자가 중강성 시장에 현재 정보를 치고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럼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기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있다로 되게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맨날 이런 식이야. 좀 새로운 거 좀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리산에 학교론 담당 산실장님 계시다 그랬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이거밖에 몰라 이렇게. 그래도 11회 때 기출문제랑 별 차이가 없던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지식이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까지 준비하면 되죠. 강성시장이 가장 지문이 적죠. 모든 정보 가치에 반영된 시장. 근데 투자자가 미래 정보에 가서 들어갔죠. 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얻을 수가 없다. 강성시장은 어느 누구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 시장.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논리를 가볍게 터치하시면 돼. 요것도 X지. 세 개 중에 요것이 맞고 나머지 두 개는 틀렸고요. 시장의 특성 같이 결합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으로 넘어가죠. 할당 시장 꼭 두 가지 지문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할당 시장 우선 정보변과 정보 가치가 어떻다? 같은 시장이죠. 그래서 정보를 통한 초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 여기 하나가 나오죠. 우선은 완전 시장 반드시 할당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 여기 중요하지.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불안전 시장인데 불안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맨날 될 수 없다가 나오지. 그러면서 요 사이에 미사고를 막 집어넣어. 미사고에 넘어가시면 안 돼. 그냥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 하나. 그리고 이거는 맞고 52번에도 중요한 52번은 똑같은 말이니까 할당에서는 결코 초 얻을 수 없고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중요지문 53번이지. 아까 51번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니까 특정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이를 얻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 그 이유는 시장 불안전해서죠. 아니죠.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할당 시장에 대한 논리는 이 54번 요 지문하고 그리고 51번 요 지문 두 개만 보시고 가셔도 돼요. 요거 어차피 여기서 이제 정답 체크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패키지로 나오는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이고 정보 가치는 여러분 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대론이지. 지대론은 누구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리카도, 그리고 스넨, 마르크스, 그리고 이제 알론조, 마샬 이렇게 연결되는 게 기본 흐름인데, 그래서 리카도는 이제 뭐 지대 발생 원인은 뭐 비옥도 차이라는 다 아실 것이고요. 가격이 지대 결정해, 지대가 가격 결정해. 가격이 지대 결정하죠. 또 가격에 의해 결정된 결과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래서 지대는 매상고에서 뭐를 빼요? 생산비를 빼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리카도 차액 지대설에 대한 논리고 이게 수입이고 비용이니까 그 지대는 뭘로 본다? 이윤. 초과이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잉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을 하는 거 요즘에 회계적으로는 순수 이렇게 표현해요. 다 똑같은 말인데 다만 출제연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카도 차액지를 낼 때는 잉여로 표현하죠. 마샬의 준지대 낼 때는 뭐로 표현해? 소득으로 표현하잖아.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내용이 그 용어가 약간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이제 가격이 지대 결정하죠. 그리고 지대는 가격에 결정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잉여가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 맞아 틀려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차이 지대설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지. 왜? 지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뭐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이죠. 매출액이 10,000원이면 생산비도 10,000원이니까 결국 한 개의 생산비가 뭐가 돼? 가격이 되는 거죠. 100원짜리면 100원 비용 들어가니까 한 개의 지대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개의 생산비가 가격이 되므로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X.
5가 되는 거죠.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리카르도는 지대 발생 원인 말고는 결국 핵심적인 게 54번하고 55번 두 가지 지문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면은 나머지가 똑같죠. 그 정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나온다? 마르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이 그 비용적인 면에서 생산비뿐만 아니라 수송비까지 고려하면 누가 등장해요? 슈넨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리카르도의 이 내용을 기계 등으로 옮겨놓게 되면은 마샬의 준지대설이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차액지대설에 대한 리카르도죠. 이렇게 중요한 지문이고, 그리고 위치지대설 누가 떠오르냐? 슈넨. 그럼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져요. 쭉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많아져?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지대는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저 질문 맞죠? 저도 몇 번씩 나왔던 것이고, 마르크스 절대지대는 지옥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죠. 피오드가 가장 중요한 게 베타적 소유하는 거. 이게 무슨 제도야? 결국 소유권 제도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지대 발생 오늘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지대에서는 뭐 지문이 많지가 않은데 가격이 지대 결정이 지대가 가격 결정이에요. 지대가 리카르도랑 정반대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곡물가를 결정하는 얘는 지대는 비용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영역적인 생산비, 비용이 되고 그래서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지문이죠. 마르크스는 이게 전부예요. 두 개 지문 가지고만 정리하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만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론제 입찰지대설은 15회 때 나온 지문이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토지 이용자 입장이라 그랬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 지불용이 최대 금액, 최소 금액.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뭐가 된다? 0. 그리고 OX. X지. 최소 금액이 아니라 최대 금액이 돼야 되고 0이 되는 건 맞지? 이렇게 요거는 X가 되는 겁니다. 요 지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60번은 입찰지대 곡선이 있죠. 지금 입찰지대 곡선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우하향하죠. 그러면은 거리에 따라 가장 낮은 지점을 여러 개선 지도에서 영역 퍼락선 OX. X죠. 뭐가 틀렸어? 그렇죠. 낮으냐 아니라 높은 거죠. 여러 개의 산업들 지대 곡선이 있으면은 이 각 도심지부터 가장 지대가 높은 부분을 연결한 퍼락선 이게 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높은으로 이게 옳게 나오고 있는데 높은을 낮은으로 한번 낼까?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 출제원 말장나는 거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61번도 요거 많이 보시던 내용이고요. 실제 시험에 등장했는데 그러면 입찰지대에 대한 논리를 이제 곡선이 나오면서 기울기가 있겠죠. 실제는 이거 틀리게 냈는데 우리 분자값에다 뭘 집어넣어? 한계 수송비를 집어넣고 밑에는 뭐가 나와야 돼? 토지 사용량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 맞지? 지출은 저 반대로 돼 있어요. 옳게 놨고 그러면은 이 기울기에 영향 미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겠지. 한계 수송비도 충격 줄 수 있고요. 토지 사용료 충격 줄 수 있겠지. 구조적인 문제죠. 분자값하고 결과값은 비례관계고 분모하고 결과값은 반비례관계잖아. 한계 수송비가 증가하고 이게 증가하죠. 기울기는 커져야 작아져요. 그리고 커지지.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가팔라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야. 가팔라지는 거죠. 토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그럼 기울기는 작아지겠지. 농지 같은 거니까 기울기가 작아져요. 작아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가팔라지는 거야. 완만해지는 거지. 이거 X. 이거 X죠. 뒷부분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근데 뭐다? 토지 사용량 많을수록이 아니라 뭐다?
적을수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답은 아마 5로 돼 있을 거야. 그날? 예, 5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에 틀린 게 나옵니다.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그래서 요거는 X가 되는 겁니다. X. 그래서 기출문제는 지금 입찰지대 곡선에 대한 논리를 이제 3개 집어넣는데 59, 60, 61번까지 중에 여기까지 기출이죠. 요 뒷부분은 아직 시험에 나온 것은 없고요. 입찰지대 곡선은 원래든 지금 이제 표현해드린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계 등으로 설명하고는 마샬의 준지도 넘어오죠. 문자가 붙었으니까 토지는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토지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논리죠. 기계가 기계를 창출하는 소득인데 사실상 딱 3가지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먼저 요거죠. 기 같은 생산이 귀속되는 뭐다? 소득. 소득 이렇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져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져요? 그렇죠. 뒷부분 나오죠. 이거 맞는 말이고 요 지문하고 요 지문. 이 준지대 크기는 이 고정 생산료는 수요에서 결정돼요? 공급에서 결정돼요? 수요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맞고. 그리고 준지대는 이제 단계만 봐서 장기는 사라지는 지대죠. 여기 세 번째로 아셔야 될 지문. 영구적인 성격을 갖는 지대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준지대를 논할 때 가정했던 그 단계적 공급이 제한됐다는 말이 단계에는 이제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더 성능이 우수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준지대는 2개 집만 가지고 사실상 중요한 걸 체크하시면 돼. 단독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고 같은 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등장한 게 요거죠. 파레토의 무슨 지대? 경제적 지대. 파레토의 경제 지대론에 따르면은 생산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이죠. 총 수입은 뭐하고 뭐 합이다? 경제 지대랑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은 기비용이고요. 경제 지대는 초과이익이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실제 지문인데 수혜를 잘 생각하시면 돼. 어떤 생산료 현재 용도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급액 있지. 이 필요한 지급액. 이건 최소한의 지급액이야, 최대한의 지급액이야. 최소한의 지급액. 이거를 뭐라 그래? 전용 수입이라 그러죠. 그 최소한 지급 전용 수입을 초과해서 지불한 소득 있죠? 이게 뭐야? 이게 경제적 지대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요 개념만 나왔는데, 이렇게 30회 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그 조기까지만 나온 상태에서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 다른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평가사 또는 회계사 이런 경제학 과목을 보는 시험을 보면은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탄력성 문제죠. 이 2가지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이야 수요 탄력성이야. 공급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결시킬 때 한번 볼게.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고 이게 전용 수입이죠. 여기 생산자는 경제적 지대라 그러고요. 2가지 크기니까 이거 사이를 갈라치는 공급이야.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커질수록 이게 자빠지는 거야, 서는 거야? 자빠지는 거지. 뭐가지 잡아당겨 밀어버려야 돼. 잡아당기지. 뭐가지 잡아당 다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지대는 점점 작아지고 전용 수입은 점점 커지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맞지? 지대는 점점 감소하고 전용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때론도 시험 전날에 한번 우리 요약집 내용 한번 쭉 풀어보시고 가시면 좋든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에 나온 기출문제 있죠? 그럼 한번 쭉 풀다 보면 같은 게 반복되거든요. 그거 한번 쭉 보시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집은 없어. 파레토 경제지대가 나오지 않는 한 새로운 건 없다. 그리고 그 잠깐 지나가다가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는 잠깐 나오죠. 도시 내부는 지금 3사람만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 버제스의 똥심원, 호이트의 선형이론, 페리술만의 다핵심이론. 딱 3사람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태학적 현상, 거주지 분화 과정을 친이과 계승, 생태학적 하면은 요 단어 특히 딱 누가 떠오르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버제스 동심원이론은 요 단어랑 5개 동심원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틀렸지 그러니까. 포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버제스 이론은 결과적인 면에서 5개 지대를 아느냐. 가운데가 뭐가 있다? 중시원문지, 그 다음에 점유지대. 그 외곽은 주거지대라 그랬죠? 주거지대가 몇 개? 3개. 저, 고통.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런 주거지대 세분화되는데 뭐하고 뭐 사이에 뭐가 있다는 식으로 하잖아. 그 점유지대 머리에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중심하고 저 사이에 존재한다. 맞지? 저, 중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수준은 굉장히 저차스러운 내용이고 그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 우선은 뭐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요 지문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누군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2번 나왔던 지문이고 만약에 선형 이론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69번에 키워드가 중요한 게 다 들어있죠. 선형 이론은 무조건 무슨 단어? 교통망을 잡아야 돼. 교통망. 그래서 교통축이 딱 나왔으면 선형 이론 등장하고 축을 따라서 유사한 계층끼리 거주 방사형이죠. 내가 뻗어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모양이 선형이죠. 선형을 이제 이게 부채선자니까 부채꼴 모양.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론이 뭐다? 선형 이론이야. 그거 맞지 그러니까. 그냥 교통망 나오고 그래서 교통망이 다시 그림을 잘 연상해 보세요. 이 도심과 접근성을 이용하게 만드는 교통망의 축에는 누가 살아? 그렇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는 교통망의 축에 거주하고 주변에는 뭐가 있다? 중소득층이 있고 그 다음 반대편에는 저소득층이 있으면서 주변에는 공장지대가 있다. 그래서 소득계층에 따라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을 지역별로 나타내는 것이 포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말고는 안 나오더라고. 산실령님 찾아뵈서 그런 거 없나요? 물어봐. 나 이거 혹시 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이트 이론하고 버제이스는 둘 다 단핵도시 이론이잖아. 다핵도시 구조로 넘어가죠. 다핵 구조는 이제 어차피 개념하고 이제 요거야. 개념은 전문화된 여러 가지 핵으로 나눠진다. 이런 걸 하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핵에 발생하는 요소가 이거죠.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아시면 돼. 사실상. 그것도 틀린 분이 계시대. 유사업종은 상식적이죠. 같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다만 이 모여 있다는 거를 너무 노골적이잖아. 유사 모여 있고 이종 활동은 흩어진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기가 곤란했는지 여기다가 요 가로친 내용이 들어갔었죠. 같이 모여 있다는 걸 입지적 뭐라 그래? 양립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흩어진다는 걸 비양립이라는 거죠. 그걸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해리 술만의 다핵심 이론은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1년 동안 공부하신 이제 내용을 요약집으로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 내부 구조로는 이것만 하셔도 되실 것 같아. 사실상 이게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어입 우리가 공어입주론 들어갈 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중에 그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잘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입지계수. 예, 순환식으로 내니까 여기서 뭐 시장론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파트가 몇 가지 걸쳐지지 않아요. 입지계수 아니면은 이거죠. 중심 그 상어입주론에서 중력 모형에 대한 논리가 딱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연속으로 지문 나오면 뭐 땡큐긴 하지만은 우리가 중력 상어입주를 하면 크리스탈러부터 중요한 사람은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 중력문 3인방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일리가 되는 거야, 레일리. 그래서 레일리 푸는 방법을 아시면 허프는 그냥 확장만 하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동영에서 했던 걸 다 풀어보시고 하시면 돼. 이게. 중에 이제 일부가 이거죠. 여기는 허프죠, 허프. 허프는 뭐가 주어져? 거리의 뭐야, 그럼? 제곱이라는 뜻이지. 그 도시가 몇 개 도시 있어? 어? 3개? 2개가 있잖아, 2개. 2개.
C도시는 도시가 아니고 배후 도시고 이제 여기는 중심 도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개의 도시고 거리 제곱은 누구 거랑 똑같다고요? 레일리에 방식하시면 돼. 어차피 딱 떨어진 숫자니까. 이제 크기가 주어지죠? 크기는 어디가 더 커? A가 더 크지? 10,000명이고 5,000명이니까 몇 배 커요? 2대 1이야. 그리고 이제 거리는 제곱이죠. 마찰이 2니까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A가 유리하지. 몇 배? 2배. 근데 거리는 제곱이니까 2의 제곱 몇 배? 4배. 그걸 또 유인력비가 딱 생기죠. 유인력비가 몇 대면? 8대 1이지. 그럼 사이에 몇 명이 있다? 그럼 9분의 8이 A로 이용하죠. 근데 C도시 인구가 몇 명이야? 9만 명이죠. 9만 명이 다 오는 게 아니죠. 80% 오는 거니까 7만 8, 9, 70이 맞죠. 상기가 있어야 되는데 7만 2천. 7만 2천 중에서 9분의 8이 일로 오는 거죠. 7만 9로 나누니까 6이고 6, 8에 48이니까 아니야. 6만 4천 명 맞죠? 8에 72, 8, 60, 6만 4천 명. 6만 4천 명이 이제 보기 1, 2, 3, 4, 5번에 있으면 돼요. 맞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올해 나오면은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 그런 걸 감안하셔서 여기서 약간의 근데 뭐 난이도를 이제 높인다 가정하면은 퍼프 모델이다. 그럼 두 개의 도시가 아니라 몇 개? 세 개.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장난치는 것이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 나와라. 이거 나와라. 제가 새벽에 정화소 2시부터 지금 10시까지 무릎 꿇고 계속 기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온다 했는데 왜 안 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왼수입니다 해가지고 얘는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10문제가 계산 문제 나오면은 그 중에 쉬운 1, 2, 3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틀리면은 맞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전적 상점 분포율은 크리스탈러 이론인데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이 있죠? 비싼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죠. 그 비싼 거니까 점포는 많지 않죠. 그럼 이게 여기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 그러면 멀리서도 찾아오겠지. 그럼 상권의 규모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하겠지. 이거 틀렸죠? 증가한다. 상호입지로는 그냥 지문적인 측면은 많이 배제시켰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문제집을 마지막 잠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걸 나와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도시 아니 그 여가현상은 이제 생략했으니까 뭐 3년 연속 안 나올 거니까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실 것 같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시장론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30점은 돌파한 거야. 기쁘죠? 예, 나머지 그냥 4번 찍으세요. 그러면 그럼 10점은 충분히 맞으니까 40점을 안정 돌파하니까 민법 독일어로 나와도 80점 넘으신다 그랬잖아. 그럼 합격이야. 전략가 전술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나 민법 80점이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이제 정책론은 해주셔야 되겠죠. 정책론까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정책론은 테마가 정해졌다는 걸 항상 강조해 드려요. 정부 시장 개입,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근데 이제 토지 정책은 뭐 변수가 많고 공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이제 변수가 많지가 않아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정부 시장 개입 중 하나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 작년에 박스에 여러 개 집어넣고 몇 개냐라고 개수 물어본 거는 무시하시고 또 나옵니다. 얘는. 그럼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간접이래. OX. 그쵸? 좀 간접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보부세지. 각종 명칭을 불문하고 보조금하고 부담금하고 세금은 무조건 간접이에요.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 건드리는 거 있죠? 가장 유명한 게 대출 규제지. 오늘자 신문에도 DSR 또 규제한다며요. 이렇게 DSR 계속 언론에 DSR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나오려나 학교론에 대출에 계산하는 거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그 또 나오려나? 설마 또 작년에 나온 또 계속 건드리니까 아주 그냥 괜히 신경 쓰이네. 그 대출 규제 그런 것이 전부 다 간접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행정상 정보 공개도 이제 간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맞고 그 직접 개입 방법 나오죠. 직접 이거는 다 뭐예요? 맞지? 중에서 이제 경제에 가장 유명한 가격 규제지. 가격을 시장이 결정된 가격, 정부가 지정한 가격을 거래하라. 가격 규제 정책 중에 우리 시험과 연관되는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규제랑 또 뭐 임대료 규제. 이거 다 쓰기 귀찮으면은 그냥 가격 규제 하더라고 보니까. 나머지 토지은행 전부 다 직접 개입 방법이고 더 나가서 이거를 이제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걸 시행하지 않는 것만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건 그동안에 나왔던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 연속 나오고는 뭐다? 택지수 상한제. 그리고 29에 30일에 나왔던 토지 초과 이득세제. 우리는 시행한 적이 없었던 개발권 양도제도가 학교에서 학계론 시험에 나왔던 논리고 두 가지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거죠. 1986년인가 없어진 공안지세, 종합토지세도 2000년대 초반에 없어졌죠. 공토세라 그랬는데 옛날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맞지? 여기가 플러스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문제 백선할 때 현재 우리나라 그 시행하는 제도하고 연결된 근거 법률이 있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투기 과열지구에 있었어요.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은 어느 근거 법률이 뭐야? 그건 제가 공포스한테 일러버릴 거야. 주택법에서 하잖아. 그치? 이씨, 이씨. 투기지역. 우리 법에는 지정지역으로 돼 있어요. 투기지역의 지정은 어느 법? 소득세법이야. 옛날에 이게 나왔을 때 투기지역 지정도 주택법 연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한 10개 이상 한번 한 적이 있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토지은행제도 있죠? 근거 법률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그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그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거기 거기 많은 법률을 이제 해놓고 그래서 그게 우선은 시험에 나온 거를 중심을 해놨고 그러니까 공부하신 내용 중에 그 아직 안 나온 것도 이제 백선에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 근거 법률 조문을 한번 꼭 알아두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려다가 한번 지문이 길어져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정치하고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 기능에 시장 실패가 있죠.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은 꼭 알아두셔야 돼. 1, 2, 3, 4, 5번으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가 해당되는 원인이지. 그렇죠? 외부 효과, 공공재 두 가지가 이제 실제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사례고 두 가지는 정부의 대칭성. 틀렸지.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 이걸 발견하시네. 아, 프로페셔널이야. 이거는 X가 되고 이렇게 말장난만 살짝 하니까 이렇게 해주고 실제 시험에는 이거 비대칭성 해놓고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완전 경쟁시장 집어넣었잖아. 완전 시장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좀 제품의 동질성도 집어넣었잖아. 제품의 동질성 무슨 조건이야? 완전 시장 조건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단독 샷으로 나오는 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재지. 공공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소비면이야. 생산면이 아니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공공재다라고 합니다. 그럼 비경합성 해석이 중요하죠? 경쟁하지 않는 거죠? 사이좋게 소비한다는 무슨 개념으로 연결이 돼? 공동 소비로 연결되는 이유가 왜 경쟁하지 않느냐? 공공재는 성격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얘는 내구재지. 먼저 소비한 사람이 공공재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량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다음 사람도 사이좋게 소비하는 내용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배제 공짜로 이용하는 건 무슨 문제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공재를 시장 기능에 맡겨서 공급을 하잖아요. 공짜로 공동 이용하죠. 투자 자본 회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 요구되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돼? 적게 생산되지. 안 나오죠? 그래서 누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뭐가 틀렸어? 이게 틀렸지. 그래서 공공재는 이 원리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전성기 이뤘다가 지금은 잠깐 이제 소홀해지고 있는 뭐다? 외부 효과. 모의고사 문제 형식에 따라 오답률이 엄청난 문제죠. 그러니까 정예복 우리 학원 그 실력에 뛰어난 우리 학원분들도 그랬었어. 외부 효과는 왜 이렇게 정답이 형식에 따라 낮은지 정하고 딱 나왔죠. 뭘 물어봤냐? 편익을 물어봤어. 정은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려면 다 하신다니까. 주가 중요하지. 사회적 편익이 주어네. 사적 편익보다 크고 맞네. 부야. 부는 비용으로 표현했네.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크죠. 그럼 주가 뭐냐? 사회적 비용이 주어네. 사회적 사적 비용보다 어떻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 이거 오답률 엄청나.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내보니까 헷갈린다 그러더라고 자꾸. 네. 그리고 이거보다 오답이 더 많은 게 요 두 개의 지문이죠. 그러면 이제 부의복과 유발은 재화생 시장에 맡겼네. 그럼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죠. 그러면 부가 이쪽이니까 사적 생산량이 커요, 사회적 생산량이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행위니까 사회적 생산량보다 사적 생산, 요게 과다 생산이 되는 거죠. 주가 중요해. 사회적 요구된 생산량보다 요거보다 불을 발하는 재화의 사적 생산량, 요것이 어떻다? 더 많이 생산돼, 적게 생산돼? 맞지? 80번은 정이야. 정의가 이쪽이야. 또 시장에 맡겼네. 민간이 생산했네. 그럼 이거 똑같아요. 얘는 정은 희생하는 거니까 사적 생산량이 더 커요, 사회적 생산량이 더 커요? 이게 더 많지. 그럼 사회적 요구는 적정 생산량은 이게 주어잖아. 요것은 사적 생산량보다 더 많은 거야, 적게 되는 거야? 더 많게, 이게 더 크니까 더 많게 되지. 요것이 이거도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회적 야기하는 양보다 이게 과소 생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더 많게 되는,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여러 번 해왔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답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하셔서 정책론에 대한 정부 시장 개입. 재밌지 않아요? 쫙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은 보면은 이제 새록새록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3일 동안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토지 정책은 이제 그냥 맛배기만 봤는데 용도지역제는 하도 이제 공법 내용이 득세를 부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 이게 용도지역제 유명한 목적이지. 공법이 득세 부린다 하더라도 두 개는 나와요. 첫 번째는 경제학에 나오는 용도지 중요한 목적이죠. 뭘 제거하는 거? 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야? 형평성 있게 이용하고자 하는 거야? 형평성? 여기 적혀져 있잖아. 효율적이고 합리적 경제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용 규제 수단이지. 요거 하나 보시고 행정법상의 목적은 요거라 그랬지. 그게 중심으로 나오죠. 토지 기능을 정부가 세운 토지용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한 거죠. 자율에 맡기면 안 되니까 강제성을 띠기 위한 법적 행정적인 조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기능 정부가 세운 계획들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벌칙을 가하잖아. 강제성 등 토지용 규제 수단이 용도지역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용도지역의 종류, 뭐 지구의 종 이런 것은 공법 시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몇 번 나왔죠. 토지를 개발할 용도하고 보존할 용도가 서로
치열하게 경합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뭐예요? 토지 적성평가지. 3번 나왔을 때 한 번인가 틀리게 냈었죠. 여기다가 뭐 개발이 환수제도인가 뭐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제도하고 제도의 명칭을 엇박자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지문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있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소유권에서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개발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 부담금 제도죠. 아니지. 양도하는 거니까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셔야 되지. X지. 개발 부담금 제도는 뭐예요? 부담금제예요? 개발이 환수제죠. 개발 환수할 때 개발 부담금 부과하니까 그래서 개발이 환수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부담금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개발이 환수제의 개념도 아셔야 되죠. 개발이 환수란 개발 그중 개발이익 개념 뭐야?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용 계획이 변경이 됐죠. 그런 사유로 그 다음에 정상지가 상승분은 문제가 안 되죠. 상승분은 뭐 한 거? 초과한 부분이 토지 소유 아니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귀속되어지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그렇지.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물가 상승분 냈었고요. 초과한 부분은 불로소로 봐가지고 사회 정의를 환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뭘로 환수한다? 개발 부담금. 근거 법률은 아니 개발이 환수 제도니까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 아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건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X. 그럼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제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양도제는 용도 지역 간에 무슨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야?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용도지역제의 문제를 보완하는 건데 정부가 돈 들이고 안 들이고 안 들이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하면 틀려요. 줄이면서. 그래서 시장 기능에 해결하는 제도 여기까지 하나 내용이고 양도제도 현재 우리는 시행하지 않죠.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점 때문에 그러죠. 양도제도가 남용되면은 법으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에 의한 상한선보다 시장에 돈 주고 매입에 추가 개발이 만연해지죠. 그러면 용도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규제 틀이 와야 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개념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용도지역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제도를 시험 주제로 이제 선택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옛날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쨌든 맞고, 그리고 사실 토지은행 제도 있죠. 토지은행 제도도 개념은 우선 아셔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토지은행 제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장래 토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적기족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은 뭐다? 토지은행 제도. 두 번째로 아실 것은 요걸 기억하셔야 요건 개념 맞고요. 직접 갭이 간접 갭이야. 직접. 장래에 필요한 미리 비축하는 거죠. 그럼 요거 개념 하나 잡아놓고 두 번째는 요거지.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 비축한 토지를 사업계획이죠. 이걸 뭐라 그래? 공공 개발용 토지죠. 비축 목적이야. 토지 이상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뭐야 이것은? 수급 조절용 토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주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 더 나가서 이 공공개발용 토지를 비축할 때 취득 수단이 있죠. 공공개발용은 처음에는 무슨 매수해? 협의 매수하겠지. 거절당했어. 어떻게? 수용하는 거야. 강제로 수용하게 하고요. 근데 수급 조절용 같은 것은 처음엔 무슨 매수해? 협의 매수하지. 근데 거절당했어. 그럼 강제로 뺏어오죠. 아니죠. 기다리죠. 시장에 나올 때까지 뭐 판매가 되는 겁니다. 토지 취득 수단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출제인 뭐에 꽂혔냐? 선매에 꽂힌 거야.
그래서 선매와 관련되는 내용을 시험에 낸 거죠. 토지은행제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지난번에 황당하게 이제 오답이 거의 뭐 0%에 수렴할 정도로 엄청 틀리신 문제가 하나가 있죠. 여기는 안 나왔네. 이 토지은행은 어디 설치돼 있어요? 근데 LH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게 어디야? 뭐야? LH가 뭐야? 한국토지주택공사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에요. 그죠? 지난 금융공사를 해드렸더니 LH잖아 그러시던데 금융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되어서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걸 집어넣고 소방서 설치되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선매가 이 부분이죠. 선매에 대한 논리는 이제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구수, 구청장은 어쩌고 하다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는데 신청한데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요 지문을 그동안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3번 나왔는데 전부 틀리게 냈어. 그 틀린 지문이 글자도 똑같아. 이렇게 냈어. 선매자를 지정하죠. 선매자는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매 지정해서 선매자로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가 있다. OX. 틀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옳게 나온 지문이 아직 없어요. 그럼 중개사법 확인하셔야 돼. 그럼 옳게 나오려면 뭐예요? 선매자를 지금 뺏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다 그랬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계속 이제 강제를 뺏어오게 한다. 약속 어겼네 뺏어오게 한다. 이런 규정 가지고 계속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X죠, X.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판매를 지정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맛배기로 약간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라는 토지 정책 확인했고요. 이제 주택 정책 넘어와야 돼. 주택 정책이 이제 정부 시장 계획과 더불어 쌍두마차가 되는데 주택 정책에는 역시 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임대주택 정책 종류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임대료, 출제 빈도 순서들 항상 공부하셔야 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은 거기서 정답률이 높다는 거야. 항상 치고 나가는 것은 임대료 규제. 그 임대료 규제 옆에서 서포트하는 게 2개 있죠.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게 서포트 해주고 가끔 제도적인 면도 이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규제 임대료 시장보다 낮을 때 있지. 임대료 규제잖아. 그럼 얘는 장기적 좋은 말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단기는 분명 효과가 있잖아. 단계적으로 투자 기피해요, 기피해요. 기피해야지 제가 못 받게 하니까. 그리고 질은 저하돼요, 질은 저하돼요. 저하되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지. 공급이 감소되니까.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주거 의존이 저하돼요, 아니면 저하돼요? 굉장하시네요. 이게 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말이 또 유명하지. 이걸 규제하다 보면은 장기적 민간 임대주 공급은 감소하게 되죠. 신규가 안 들어오고 새로운 거 기존 거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이론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해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사회적 후생손, 사회적 비용이죠. 그리면 어느 부분이야? 삼각형 부분이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다른 데서 한번 질문 받았는데 문제 보시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하셨다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림으로. 말로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해 못하시고 넘어간 것 같아. 그림을 그려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적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기 규제 임대료죠? 여기 무슨 임대료? 암시장 임대료. 여기가 무슨 이익? 암시장 이익. 이거 누가 가져간다? 임대인들이 가져가잖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회적 비용의 크기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유명한 지문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89번하고 89, 90번 이렇게 내진 않죠. 89번 지문이 몇 개짜리야?
3개짜리지. 투자 깊이, 질 좋아. 지금 이게 따로따로 내는 거 한꺼번에 내진 않아요. 그것도 몇 개짜리야? 2개짜리지. 공급은 감소한다. 그거 많이 나오고요. 사회적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난 거를 이제 묶어본 거다. 이렇게 이것도 맞죠. 꼭 기억하실 지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91번은 임대료 규정책은 단계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없어? 분명 효과 있죠. 왜? 단계는 공급이 탄이기 때문에 비탄이기 때문에 비탄이죠. 단계는 정부가 가격 내린 거에 대해서 공급자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줄일 여유가 없죠. 가격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였는데 생산자 잉여 중에 이만큼 뭘로 바뀐다 그랬어? 소비자 잉여로 바뀌고 생산 요거밖에 안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이게 포인트죠. 단기적 공급량을 줄여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탄이라는 뜻이지. 그대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발휘되지 않는다. 발휘된다는 논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맞고. 그래서 92번도 마찬가지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단기일수록 그럼 공급자가 대출을 못하는 거죠. 단기일수록 임대인의 소득일부가 임차인의 귀속 소득 재분배가 더 크게 나타난다. 맞지? 그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93번에 규제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게 된대. 초과 수요, 이게 초과 수요잖아. 이게 탄력적으로 커져요? 비탄일수록 커져? 탄일수록 커지죠? 가격이 처음에 내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기 초단 규제한 그 시점에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요와 공급자 둘 다 탄력적으로 반응하죠. 정부가 내린 걸 보고 공급자는 점점 양을 줄이고요. 소비자들은 가격 내려간 걸 보고 수요량을 점점 늘리잖아.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가 점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서 초과 수요가 점점 어떻다? 커지게 되는 거지. 비탄일수록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셔야 돼. X지. 이해되세요? 네,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임대료 규정책을 중심으로 출제하다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잖아. 보조 정책은 딱 2가지만 공부하세요. 먼저 개념. 개념은 너무 단순해.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임차인의 효용은 증가해요, 증가해요, 증가해요. 그거 잘하시네. 그거 하나. 그리고 보조금 지급했어. 효과는 장기만 보시면 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증가되지. 왜? 단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용은 단기에 좀 보조금 줬으니까 수요가 증가하지. 임대료가 상승하지. 그럼 기존의 임대인 대박 터졌잖아요. 그럼 너만 보냐? 나도 벌자 해서 장기 공급이 들어오잖아. 공급이 감소된다고 나오잖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랑 정반대잖아. 규제는 공급이 줄어드는데 보조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2가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X.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논리는 딱 3가지만 질문 보시면 돼. 공공의 공급은 먼저 개념이 나오죠.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임대 공급하는 거죠. 개념은 무조건 민간보다는 싼 거 비싼 거. 싼 거. 그리고 2번째는 공공의 공급에 민간에 충격 주는 거잖아. 민간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 민간의 임차자 입장에는 공공이 공급은 뭐가 많아져? 대체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를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3번째가 이거죠. 공공이 공급되면은 소득재 물가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기대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것도 해석이 되죠. 그림으로 잘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 공공은 이제 정답 많이 체크되지 않는데 근데 다만 재밌는 건 작년에 우리 공공주택 특별법령상에 공공임대주 종류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8개. 8개 중에서 그중에 기간이 명시된 거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리고 8개, 작년에 7개 했지만은 오지선다를 냈었잖아요. 그 당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구별할 수 있느냐 작년에 출제 문제인데 올해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지만은 기간이 명시된 거 2가지는 아시면 돼. 영구임대주택 몇 년 이상? 그 50년.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국민임대 몇 년 이상? 30년이야.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2개밖에 없어. 근데
민간 임대주택에 보면은 특별히 보면 민간 임대 종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뭐하고 뭐. 장기 일반하고 공공지원. 뭐 개념은 다 넘어가시는데 기간만 아시면 돼. 둘 다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야. 작년에 8년이었기 때문에 2년 올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인데 그럼 요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2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잖아요. 저는 70년으로 좀 늘려드릴 겁니다. 여러모로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한강을 덮고 한강을 덮어야 돼. 남산도 필요 없어. 남산도 허물어버리고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그 요번 3일 동안에 그 요새 교재상에 나오는 임대주택 정책 있죠? 그거 한번 쭉 보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조세 기착 문제입니다. 조세 기착에 대한 논리는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논리죠. 근데 같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같이 부담하는데 그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이 결정되다 보니까 상대적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해, 높은 쪽이 더 많이 부담해. 낮은 쪽. 그것만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다시피 공급자, 소비자한테 모두 다 세금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있죠.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해, 덜 부담해. 그렇죠. 이거 맞지? 맞고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낼 때는 수요와 공급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더 탄력성이 낮은지를 명시를 해주는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요 지문이지. 계산세를 부과했어. 수요가 공급에 더 비탄이 누가 더 비탄이야? 수요자가 더 비탄이죠. 그러면은 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된 거니까 수요자는 임차인이 되고 공급자는 임대인이 돼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해야 돼. 근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돼 있죠? 잘못됐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거는 X가 되는데 그 둘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러다가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온 지문이 요 지문이잖아. 요것이 그나마 이제 오답이 좀 있는데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우상향 한다는 임대주택 시장 수요와 공급 우상향 우하향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둘 다 완전탄 완전 비탄이 아니야. 그 같이 부담한다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임대주택 보유세가 증가됐을 때 조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소비자 생산 둘 다 감소한데 X 맞지?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세금을 공급자한테 재산세는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뭐라고요? 소비자 잉여. 이거는 그렇죠. 정부가 세금 부과액 이만큼 총을 위반시켰다 그랬어요. 공급자한테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어.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겠지. 그렇죠? 공급 줄어든 거를 조세율은 무슨 효과? 공교 효과라 그러죠. 세금 때문에 안 팔겠다. 그러면은 조세 부과 이게 균형 가격인데 요게 P2다. 무슨 가격? 조세 부과 후에 누가? 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되겠지. 수요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더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쵸. 조세 부과 전보다 높아진 이유가 왜?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뭐예요? 조세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 전가시키고 남는 거. 남는 건 누구도 부담해? 공급자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가격은 뭐예요? 공급자가 조세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는 가격이 되겠지. 조세 전가전보다 조세 부과전보다 높아서 낮아졌어. 낮아졌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사각형이 생겼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세금이지. 세금 누가 가져간다 그랬어? 정부가 소비자에게 이만큼 가져가고 생산 이만큼 가져가죠. 이게 뭐예요? 소비자 잉여고 요게 소비자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리고 유명한 이게 뭐다? 이게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 손실이죠, 손실. 이렇게. 그래서 99번은 맞게 되고요. 그리고 100번. 보유세 부과하기 전보다 거래는 감소하나요?
감소하죠. 여기 때 거래했는데 지금 공급이 줄어서 이때 거래가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그 유명한 요지문이야. 이게 얼마 전에 정답이었는데 세금 부과한 경제 손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그래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커진대. 맞죠? 세금을 부과하면 실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공급이 반응할 텐데 공급이 이만큼 줄었을 때, 이만큼 줄었을 때, 이만큼 줄었을 때 가격 실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공급이 반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잖아.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출문제는 이건 쟤는 옳게 해드렸잖아. 그러면 기출문제법 이걸 틀리게 나왔지. 어떻게 돼 있어? 비탄일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면 돼. 이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내. 98번처럼. 누가 더 미탄이면은 더 많이 부담한다. 근데 난이도 조정이 들어가서 이걸 조금 더 신경 쓰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약간의 응용은 요 101번 같은 경우죠. 아까 공공이 공급 확대 정책이야. 정부가 임대료를 많이 짓는 거지. 그러면은 세안세가 임차인의 정가대 현상이 완화되어 심화돼. 완화되지. 그럼 임차인 정가대 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재산세를 정가를 많이 못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수요가 공공이 공급되면서 더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비탄으로 변했어. 대체적으로 많은 탄력적으로 변한 거잖아. 정가를 못 시켜. 정가 시키려면 임대를 올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차자가 뭐라 그래? 공공으로, 딴 데가 공공이지. 공공으로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빼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화시킨다. 그거 맞지?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안정적으로 40점을 돌파한 거야. 기쁘시지? 야, 뭐 2시간 만에 40점을 돌파했어요. 야, 이런 거 하면 학교는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이제 민법이 이제 50점 맞아 걱정되니까 투자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렵고 만만치 않아요. 조금만 주무셨다 또 하도록 하겠어요. 기억이 나세요?